옛날 조선의 한 임금은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장터에 나옵니다. 그 행렬엔 왕비와 7살짜리 공주도 함께하였지요. 그들이 장터에 도착해 이곳저곳을 살피던 바로 그 순간 한 가난한 7살 소녀가 나타나 겁도 없이 공주 앞에 다가서더니 나랑 진짜 똑같이 생겼네. 사람들은 거지 소녀와 공주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너무도 닮은 얼굴에 충격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냥 닮았다고 하기엔 공주와 마치 쌍둥이처럼 닮은 가난한 소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7년 전 왕과 왕비가 그토록 숨기던 엄청난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전해들은 야담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궁궐 앞마당에 왕 이도현의 행렬이 길게 늘어섰지요. 대신들과 호위무사들이 줄을 맞추어 섰고 가마 뒤로 중전 한서진과 어린 공주의 가마가 따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임금은 백성의 살림이 어렵다는 상소를 여러 번 받았어요. 관리들이 올린 글만으로는 참된 사정을 알 수 없다 여겨 직접 마을로 나가 백성의 삶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중전은 어린 공주의 손을 잡고 가마 앞에 섰지요. 공주 서연은 이제 7살이었습니다. 궁밖 구경이 드물어 눈빛이 잔뜩 들떠 있었어요. 어마마마, 장터에는 정말 사람이 그리 많나요? 왕비는 공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단다. 허나 오늘은 놀러 가는 길이 아니니 전하 곁에서 얌전히 있어야 한다. 왕이 대신들을 돌아보며 명했지요. 위험을 지나치게 세우지 말고 곡식 사정을 자세히 살피라. 행렬은 궁을 떠나 마을로 향했습니다. 길가의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절했지요. 상인들은 급히 좌판을 정리하며 길을 비웠어요. 장터 입구에 이르자 임금은 가마에 발을 걷었습니다. 낡은 지붕 아래 곡식을 파는 노인이 있었고 약초를 팔던 여인은 텅 빈 바구니를 끌어안고 있었지요. 물건이 너무 적은 것을 보고 왕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행렬을 멈춘다. 이도현은 가마에서 내려 쌀자루를 만져보고 생선 좌판을 살폈어요. 올해 곡식값이 이토록 올랐느냐? 쌀을 팔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가 제때 오지 않은 데다 곡식을 사들여 숨기는 자들이 있어 백성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이 늙은이도 하루 한 끼를 겨우 있사옵니다. 노인의 말에 왕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돌아가면 창고와 세금 장부를 다시 조사하라. 백성이 굶는데 관리가 숫자만 맞추었다면 그냥 넘기지 않겠다. 대신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전과 공주도 가마에서 내려 왕의 뒤를 따랐어요. 서연 공주는 낯선 장터가 신기해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난한 행색의 여자아이 하나가 공주에게 다가와 그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보는 듯 했지만 아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공주도 걸음을 멈추었지요. 나랑 똑같이 생겼네. 순간 장터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떡을 자르던 상인의 칼도 멈추고 생선을 손질하던 손도 멈추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두 아이의 얼굴로 쏠렸지요. 눈매도 콧날도 작은 입술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옷차림만 다를 뿐 거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 듯했어요. 장터 사람들이 나직이 수군거렸지요. 어쩌면 저리 똑같을까? 한나란 씨에 태어난 자매라 해도 믿겠네. 쉿,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나네. 공주가 당황해 중전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마마마, 저 아이가 왜 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왕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임금도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너는 궁에서 살아?
혹시 너도 우리 엄마를 알아? 그 말에 중전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왕은 곧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았지요. 사람들 틈으로 얼굴을 가린 남자 둘이 날카로운 눈으로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을 보자마자 이도현의 가슴에 묻어둔 두려움이 되살아났습니다. 어서 갈채비를 하라. 귀궁한다. 대신들이 놀라 허둥지둥 움직였지요. 중전은 얼른 공주를 가마에 태웠습니다. 공주는 천을 붙잡고 밖을 내다보려 했어요. 어마마마, 저 아이가 무서워서 돌아가는 거예요? 왕비는 공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말거라. 궁에 돌아가면 어마마마가 곁에 있어 주마. 가난한 아이는 영문을 몰라 멀어지는 행렬을 바라보았지요. 왜 가는 거야? 나는 그냥 닮았다고 말한 것뿐인데. 행렬이 사라진 뒤에도 장터 사람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굴 가린 남자 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한 사람이 낮게 말했지요. 살아있었다.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었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대감께 알려야 한다. 임금도 아이를 알아본 듯하다. 두 남자는 장터 뒤편 골목으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가난한 아이는 바구니를 꼭 쥔 채 제 얼굴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날 밤 궁궐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왕 이도현은 침전으로 돌아온 뒤에도 오래도록 자리에 앉지 못했지요. 방 안을 몇 번이나 오가며 문틈과 창을 살폈어요. 중전 한서진은 공주의 방에 직접 가서 아이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서연 공주는 장터에서 본 아이가 자꾸 떠오르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어마마마,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왕비는 대답하지 못하고 이불만 다독였어요. 공주가 겨우 잠들자 중전은 발소리를 죽여 왕의 처소로 돌아왔지요. 임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주는 잠에 들었소? 예, 전하. 허나 낮에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중전, 목소리를 낮추시오. 누가 듣겠소? 왕은 문 밖을 살피더니 가까운 촛불 하나를 껐어요. 방 안이 한층 더 어두워졌지요. 허나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도 똑같았사옵니다. 설령 맞다 하여도 아직은 위험하오. 7년입니다. 전하. 언제까지 숨겨둘 수만은 없사옵니다. 왕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해진 옷을 입었어도 그 얼굴만은 잃어버린 딸이 자라난 모습과 다르지 않았지요. 임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7년 전 궁 안에 불이 났고 피 묻은 강보만 남았던 그 밤이 다시 떠올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지요. 왕이 곧바로 말을 멈추고 검을 잡았습니다. 누구냐? 문 밖에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어요. 전하, 공주마마께서 깨시어 중전마마를 찾으시옵니다. 한서진이 놀라 일어섰지요. 이도현은 문을 조금 열어 상궁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 낯선 궁녀 하나가 물그릇을 들고 서 있었어요. 왕은 궁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요. 너는 어느 처소의 궁녀냐? 며칠 전부터 침전 일을 돕게 된 아이이옵니다. 임금은 더 묻고 싶었지만 중전이 불안한 얼굴로 공주의 방을 향했습니다. 왕이 상궁에게 나직이 명했어요. 오늘 밤 공주 처소의 궁녀를 모두 바꾸어라. 새로 들어온 자는 밖으로 내보내라. 중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도현은 책상 아래 비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목함에는 반으로 갈라진 금패 한 조각과 피가 바랜 아기 옷자락이 들어 있었어요. 왕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 다시 넣었지요.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오늘 장터의 누군가는 이미 움직였을 것이다. 한편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마을 끝 허름한 초가집으로 한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었어요. 가난한 아이의 이름은 소윤이었지요. 소윤은 문을 열자마자 외쳤습니다. 엄마, 오늘 장터에서 임금님을 보았어요. 부엌에서 죽을 졌던 연심이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공주님도 보았는데 그 얼굴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연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지요. 전하께서 너를 보셨느냐? 네. 저를 보시더니 급히 궁으로 돌아가셨어요. 연심은 들고 있던 국자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소윤아, 오늘 본 일은 밖에서 다시 말하면 안 된다. 왜요? 저는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연심은 아이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린아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어른들이 있단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연심이 급히 촛불을 껐지요. 엄마, 누가 왔어요? 연심은 낡은 낫을 들고 문 옆으로 다가갔어요. 쌀이 문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잠시 비쳤다 사라졌지요. 한참 뒤 문을 여니 흙바닥에 단단한 가죽신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연심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방 구석에 멍석을 걷고 바닥판을 들어 올렸지요. 그 밑에는 오래된 천 보따리가 숨겨져 있었지요. 보따리 안에는 왕실 문양이 수놓인 비단 조각과 반으로 갈라진 금패, 피로 번진 강보, 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연심은 대답 대신 보따리를 품에 넣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면 안 되겠다. 뒷산 약초막으로 가자. 두 사람은 등불도 켜지 않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지요. 그 사이 초가집 앞에는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불이 꺼졌다. 허나 방금까지 사람이 있던 흔적이 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새벽에 다시 뒤지자. 소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어둠 속을 걸었어요. 다음 날 새벽, 왕 이도현은 아무도 모르게 가장 믿는 신하를 불렀습니다. 도승지 한윤이었지요. 한윤은 왕의 서고 뒤편에 있는 작은 밀실로 들어섰습니다. 밀실 안에는 지도와 오래된 사건 기록이 펼쳐져 있었지요. 임금은 밤새 잠을 못 이룬 사람처럼 눈밑이 어두웠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본 아이를 찾아야 한다. 하오나 이 일은 조정의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아니 된다. 한유는 왕의 표정만으로 일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차렸지요. 전하, 그 아이가 7년 전 그 일과 닿아 있사옵니까? 임금은 바로 답하지 않고 책상 위 작은 천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허나 그 얼굴이 공주와 지나치게 닮았다. 더 두려운 것은 장터에 낯선 자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먼저 아이에게 닿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직접 가겠사옵니다. 약재상으로 꾸며 마을에 들겠사옵니다. 왕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억지로 데려오면 오히려 소문이 커진다. 먼저 조용히 살피고 위태로워지면 신분을 감춘 채 지켜라. 한유는 곧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단옷 대신 낡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부하 둘에게도 평민 옷을 입혔지요. 세 사람은 장터로 향했어요. 장터는 전날의 소문으로 이미 술렁이고 있었어요. 한유는 약재를 사는 척하며 떡장수 곁으로 다가갔지요. 어제 이 장터에 임금의 행렬이 왔다지요. 무슨 소란이 있었습니까? 떡장수가 눈치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을 끝에 사는 소윤이란 아이가 공주님과 똑같이 생겨서 다들 숨도 못 쉬었지요. 소윤이라면 네 집 아이입니까? 연심이 키우는 아이요. 헌데 연심은 본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소. 7년쯤 전에 갑자기 아기를 안고 들어와 살기 시작했지요. 한유는 더 묻고 싶었지만 검은 갓을 쓴 사내 하나가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사내는 눈이 마주치자 곧 골목으로 사라졌지요. 한윤이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저자를 따르라. 놓치지도 들키지도 말고. 한유는 다른 부하와 함께 마을 끝으로 향했어요. 방 안은 급히 떠난 듯 이불이 반쯤 접혀 있었고 부엌에는 식다만 죽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윤이 삐뚤어진 멍석을 들어 바닥판을 여니 안은 비어 있었어요. 다만 오래된 천을 두었던 듯 먼지가 네모나게 남아 있었지요. 무언가를 숨겨두었다가
어젯밤 가져갔군.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한유는 부하를 데리고 담 뒤로 몸을 숨겼지요. 잠시 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춤에 짧은 칼을 숨긴 자들이었어요. 아이와 여자가 없다. 어젯밤 우리를 눈치챈 모양이다. 대감께서 분명히 이르셨다. 아이를 찾으면 데려오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 하셨다. 담 뒤에 숨은 한윤의 얼굴이 굳었지요. 사내들은 부엌 뒤에서 떨어진 보자기, 실밥을 발견했어요. 뒷산으로 갔을 것이다. 약초 캐는 여자는 산길을 잘 안다더라. 사내들이 산길로 향하자 장터로 보냈던 부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지요. 날이 검은갓의 사내가 객주로 들어싸웁니다. 같은 패로 보이는 자들이 산길과 나루터를 나눠 지키자 하옵니다. 한유는 짧게 판단했습니다. 너는 산길로 가 아이와 연심을 약초꾼인 척 빼내라. 너는 나를 따라 객주로 가자. 한윤이 객주에 이르자 안쪽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그는 벽에 귀를 붙였지요. 해가 지기 전에 아이를 못 찾으면 대감께서 사람을 더 보내실 것이다. 왕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끝내야 한다. 한유는 그 말에 이 일이 7년 전 사라진 아이와 닿아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가 왕에게 보낼 밀서를 접는 순간 객주 문이 벌컥 열렸지요. 안에서 나오던 사내 하나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너 방금 거기서 무엇을 엿듣고 있었느냐? 한유는 일부러 보찜을 떨어뜨려 약초를 바닥에 흩었어요. 이런, 죄송합니다. 약재를 팔러 왔다가 방을 잘못 찾았소. 사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유는 한 걸음 물러서며 소매 안으로 손을 넣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단검이 숨겨져 있었지요. 이야기를 잠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약초막이 습격당하기 하루 전이었어요. 수도 외곽의 거대한 저택 안에 한 사내가 홀로 앉아 있었지요. 전직 영의정 윤태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병을 핑계로 벼슬에서 물러난 인물이었어요. 허나 실제로는 수많은 관리와 상인, 무사를 손에 쥔 세력의 주인이었지요. 그때 검은 옷의 부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 장터에서 확인한 내용이옵니다. 말해 보아라. 공주와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나타났사옵니다. 윤태강의 손이 우뚝 멈췄어요. 확실하냐? 장터 사람들을 모두 캐물었사옵니다. 얼굴이 똑같았다 하옵니다. 임금께서도 그 아이를 보신 직후 황급히 궁으로 돌아가셨사옵니다. 윤태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머릿속으로 7년 전 그 일이 되살아났습니다. 왕실의 쌍둥이 공주가 태어난 사실은 극소수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태강은 우연히 그 비밀을 알게 되었지요. 그 무렵 그는 왕실을 제 소나귀에 넣으려 여러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허나 왕실의 핏줄이 둘이라는 것은 큰 걸림돌이었어요. 후계 혈통이 둘이면 한 사람을 없애거나 다룬다 해도 다른 하나가 남는 법이지요. 왕과 중전도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궁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무렵 깊은 밤 궁의 한 전각에서 불길이 치솟았지요. 사람들이 물을 나르며 아우성쳤고 잿더미 속에서 피 묻은 강보만 발견되었습니다. 출산 기록은 하나만 남았어요. 궁녀들의 입은 막혔지요. 산파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중 한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윤태강은 그때부터 의심했습니다. 왕이 아이를 숨겼다. 허나 7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장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윤태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살아 있었군. 부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대감, 정말 그 아이가 숨겨진 공주라 여기시옵니까? 임금이 어찌하여 그리 급히 돌아갔겠느냐? 중전도 평정을 잃었다 하지 않느냐? 그 반응이 바로 증거다. 부하는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윤태강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아이가 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끝이다. 임금은 잃어버린 딸을 되찾을 것이고 어찌하여 아이를 숨겼는지 다시 파헤치게 된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내가 7년간 감춰온 일들도 드러나게 되지. 실제로 윤태강은 지난 세월 동안 왕실 재산을 빼돌리고 관리들을 협박하며 세력을 키워왔어요. 잃어버린 공주를 찾는 과정에서 그 비밀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지요. 찾아라. 예, 왕보다 먼저 찾아라. 예. 그리고 절대로 궁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부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사내가 한 발 나섰어요. 윤태강의 최측근 최말석이었지요. 대감, 이번 일은 소인이 직접 맡겠사옵니다. 실수하면 어찌 되는지 알렸다. 7년 전에도 소인이 궁의 불길 속에서 강보를 옮겼사옵니다. 윤태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때 네가 아이를 강물에 던졌다 하지 않았느냐? 최말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었어요. 분명 그리했사옵니다. 헌데 누군가 그 아이를 건져낸 모양이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시신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윤태강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임금이 7년을 숨겨 지킨 아이를 이제 내가 없애주마. 그날 밤 윤태강의 사람들이 마을과 산길 곳곳으로 흩어졌지요. 한편 그 무렵 왕의 신하 한윤 역시 같은 마을에서 소윤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력이 같은 아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윤태강은 홀로 남은 방에서 오래된 서찰 하나를 꺼냈지요. 7년 전 궁 안 사람과 은밀히 주고받은 글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촛불에 가까이 대며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한다. 불빛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약초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소유는 여느 때처럼 장작을 주우러 산으로 나섰어요. 연심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멀리 가지 말아라. 네, 엄마,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알겠어요. 연심은 아이의 저고리 옷깃을 여며주며 한참 손을 떼지 못했어요. 해가 기울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금방 올게요. 엄마, 소유는 작은 바구니와 도끼를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허나 머릿속은 온통 어지러웠어요. 임금의 놀란 얼굴, 자신과 똑같이 생긴 공주, 어머니의 이상한 태도, 생각할수록 알 수 없는 일뿐이었지요. 장작을 줍다 보니 어느새 계곡 근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제법 크게 들리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거기 있구나. 소윤이 돌아보니 낯선 사내 셋이 서 있었지요. 누구세요? 우리는 내 어머니의 벗이란다. 소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뭐라? 엄마 친구라면서 엄마 이름도 몰라요? 사내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소윤은 그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지요. 사내 하나가 낮게 외쳤습니다. 잡아라! 소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어요. 엄마! 사내 셋이 뒤를 쫓았지요. 산길을 따라 다급한 추격이 벌어졌습니다. 소윤은 바위 사이를 지나고 덤불을 헤치며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어요. 나뭇가지가 뺨을 스치고 발밑에서 흙이 무너졌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바구니는 진작 손에서 놓쳤어요. 허나 어린아이의 다리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결국 막다른 절벽 앞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제 끝이다! 소유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요. 발밑으로 자잘한 돌이 굴러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숲속에서 화살 하나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지요. 퍽! 화살이 사내의 팔에 박혔습니다. 크크! 사내들이 놀라 돌아보았어요.
나무 뒤에서 한윤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셋이서 어린아이 하나를 쫓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사내들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하! 죽여라! 곧바로 좁은 산길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윤의 검이 번뜩일 때마다 사내 하나씩 쓰러졌지요. 허나 남은 하나가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한윤은 뒤쫓으려다 걸음을 멈췄어요. 떨고 있는 아이를 먼저 지켜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소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느냐? 왜 저 사람들이 저를 잡으려는 거예요? 한윤은 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공주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범한 농가의 아이를 잡으려 여럿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윤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지요. 이 아이는 결코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에 쥐어진 작은 나무 놀이개를 흘낏 보았어요. 닳고 닳았지만 예사 솜씨로 깎은 물건은 아니었지요. 이제 무섭지 않다. 내가 어머니께 데려다 주마. 소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어깨가 들썩였지요. 한유는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소윤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이란다. 마침 지나던 길이었지. 한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약초막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소유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요. 저 아저씨들은 왜 저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란다. 세상에는 어른들의 사정이 얽힌 일이 있단다. 소유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잡은 손이 따뜻해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약초막이 보이자 문 앞에서 서성이던 연심이 달려 나왔지요. 소윤아, 연심은 아이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어디를 갔던 게냐?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엄마, 나쁜 사람들이 나를 쫓아왔어요. 이 아저씨가 구해줬어요. 연심의 시선이 한윤에게 옮겨갔어요. 낯선 사내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지요. 뉘신지요? 산에서 약초를 캐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위태로워 보여 그냥 지나칠 수 없었소. 한윤은 신분을 감춘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심은 잠시 그를 살피다가 이내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아이를 구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사내는 이미 저택을 향해 말을 몰고 있었지요. 대감께 아랜다. 왕의 신하가 아이를 먼저 찾아싸웁니다. 말발굽 소리가 산길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약초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소유는 하루 종일 같은 생각을 곱씹었지요. 산에서 자신을 쫓던 사내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째서 자신이 쫓기는지, 어째서 임금이 자신을 보고 놀랐는지, 어째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감추는지. 마침내 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연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를 잡으려 해요? 연심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제가 누구길래요? 이제는 말해주세요. 연심은 오래도록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윤도 아무 말 없이 그 곁을 지켰어요. 이윽고 연심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녀는 약초막 바닥 구석에 숨겨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본래는 좀 더 나중에 알려주려 했다. 상자가 열리자 오래된 비단 조각과 금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소유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지요. 이게 뭐예요? 연심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 큰 비가 내리던 어느 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날 밤 어떤 사람이 갓난아기를 안고 나를 찾아왔단다. 소윤의 눈이 커졌지요. 아기요? 그래, 연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 했다. 절대로 정체를 밝혀서는 안 된다고. 언젠가 안전해지면
데리러 오겠다고 하였지. 소유는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연심은 비단 조각을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와 함께 받은 것이다. 이어 금패도 보여주었지요. 이것도 함께였어. 소윤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엄마 딸이 아니에요. 연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피는 이어져 있지 않다. 소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지요. 연심은 곧바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허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내게는 너 하나뿐인 딸이야. 소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이는 어머니의 옷깃을 움켜쥐고 소리 죽여 울었지요. 그럼 저를 데리러 온다던 사람은요? 아직도 안 왔잖아요. 언젠가는 올 게다.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저는 그냥 엄마랑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연심은 아이의 젖은 뺨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나도 그게 소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한유는 차마 그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바로 그때였지요. 쾅! 문이 요란하게 부서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약초막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다 찾았다! 아이를 잡아라! 한윤이 즉시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뒤로 물러서시오. 바로 그 순간 창문마저 요란하게 깨졌어요. 밖에는 더 많은 자들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약초막 전체가 완전히 포위된 것입니다. 연심은 소윤을 등 뒤로 감싸 안았어요.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금패를 꼭 움켜쥐었지요. 한유는 밀려드는 적들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어이 여기까지 찾아왔군. 좁은 약초막 안에서 사방으로 칼날이 번뜩였어요. 한윤의 검이 앞을 막아섰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지요. 한 사내가 연심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심은 금패를 감싼 채 몸을 틀어 아이를 막아섰어요. 소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 소유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칼과 칼이 부딪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유는 앞선 두 사내를 쓰러뜨렸어요. 허나 깨진 창으로 또 다른 자들이 넘어 들어왔지요. 등불이 넘어져 바닥에 불티가 튀었습니다. 연심은 소윤을 구석으로 몰아 제 몸으로 가렸어요. 한 사내가 그 틈을 노려 칼을 치켜들었지요. 한윤이 몸을 날려 그 칼을 막아냈습니다. 아이 곁을 떠나지 마시오. 소윤은 벽에 등을 붙인 채 금패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작은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등 뒤에서 아이는 이 밤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빌었어요. 어둠 속에서 칼날이 쉴 새 없이 번뜩였습니다. 약초막의 싸움은 한윤의 활약으로 가까스로 끝이 났습니다. 사내 몇은 바닥에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숲으로 달아났어요. 허나 한윤의 표정은 조금도 밝지 않았지요. 그는 넘어진 등불을 밟아 끄며 말했습니다. 놈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 이미 우리 자리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도망친 자가 패거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입니다. 연심도 사태의 무거움을 깨닫고 있었어요. 더는 여기 머물 수 없겠군요. 예. 오늘 밤 안으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소유는 어머니 곁에 붙어 앉아 아직도 금패를 놓지 못하고 있었지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안전한 곳으로 갈 거란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연심은 아이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었어요. 한유는 부서진 문틈으로 밖을 살피며 숨을 골랐습니다. 산을 넘어 수도로 향할 것입니다. 밤길이 험하니 제 곁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세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겨 약초막을 나섰지요. 한편 같은 시각 윤태강의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은 부하 하나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윤태강이 천천히 걸어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부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놓쳤다는 말이냐? 죄송하옵니다, 대감. 몇이 갔지? 10명이 옵니다. 10명이 어린아이 하나를 못 잡았단 말이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윤태강이 탁자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멍청한 놈들.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 아이 하나에 우리 모두의 목숨이 걸려 있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윤태강은 이를 악물며 나직이 뇌까렸지요. 임금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윤이 직접 나섰다는 건 왕이 그 아이를 그만큼 귀히 여긴다는 뜻이다. 그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부하가 급히 들어왔어요. 대감, 궁 안에서 연락이 왔사옵니다. 윤태강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들여보내라. 잠시 뒤 검은 망토를 두른 인물이 비밀 통로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걸친 옷 일부가 궁인의 복식이었어요. 윤태강은 익숙한 듯 맞았지요. 오랜만이군. 망토의 인물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시옵니다. 어디까지 알아냈지? 왕께서 한윤을 비밀 임무에 보내신 것을 확인했사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주 처소의 궁녀 명단도 직접 살피셨사옵니다. 윤태강의 얼굴이 굳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군. 침전에 들여보낸 아이는 어찌 되었느냐? 이미 궁 밖으로 쫓겨났사옵니다. 다행히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사옵니다. 당분간 몸을 사려라. 의심을 사서는 아니 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확신은 없으신 듯하옵니다. 허나 확신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 이 순간 궁 안에도 윤태강의 사람이 심어져 있었음이 드러났지요. 그는 오랜 세월 궁녀와 관리를 매수해 대궐 안의 정보를 은밀히 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태강은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어요. 한윤은 반드시 수도로 향할 것이다. 예, 궁으로 들기 전에 끝낸다. 어디에서 말이옵니까? 윤태강이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짚었지요. 흑운곡에 수도 바로 앞에 놓인 좁고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양옆이 가파른 벼랑이라 한 번 갇히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곳이었어요. 궁에 들기 직전이 가장 좋다. 그가 차갑게 웃었어요.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는다. 망토의 인물이 소리 없이 물러갔지요. 지하 통로의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어요. 윤태강은 홀로 남아 지도 위 흑운 고개를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그 좁은 길목을 천천히 두드렸어요. 7년을 기다렸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군. 같은 밤 한윤 일행은 약초막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소유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보는 낯선 밤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약초막 사건이 있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한윤은 더는 숨어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늘부터 수도로 이동합니다. 소윤이 놀라 되물었지요. 수도요? 그 먼 곳에요?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란다. 여기서는 더 지킬 수가 없구나. 연심은 이미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보따리와 비단 조각, 금패, 그리고 며칠치 식량이 전부였어요. 세 사람은 해가 뜨기 전 숲을 빠져나왔지요. 허나 윤태강의 사람들 역시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강이었어요. 장마로 물이 불어나 건너던 다리가 끊겨 있었지요. 누런 흙탕물이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흘렀습니다. 소윤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어떡해요? 건널 수가 없어요. 한유는 주위를 빠르게 살폈어요. 조금 떨어진 갈대밭에 낡은 나룻배 하나가 매여 있었지요. 저 배로 건넙니다. 서두르시오. 문제는 등 뒤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추격대였지요. 빨리 배를 밀어라. 세 사람은 낡은 배에 올라 물살을 갈랐어요.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소유는 배전을 꼭 붙잡았지요.
무서워요. 내 손을 잡아라. 곧 건넌다. 연심이 아이의 손을 힘주어 쥐었습니다. 물살은 거셌지만 세 사람은 간신히 강을 건넜어요. 추격자들이 강가에 다다랐을 때 배는 이미 반대편에 닿아 있었지요. 허나 안심하기엔 일렀지요. 사내들이 강상류로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위쪽 여울로 돌아 건너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갑시다. 소유는 젖은 신발을 신은 채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이번에는 가파른 절벽길이 앞을 막았어요. 간밤에 내린 비로 흙이 미끄러웠지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날 만큼 좁은 길이었습니다. 앞서 걷던 소윤이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작은 몸이 벼랑 아래로 기울었지요. 소윤아, 연심이 몸을 던져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흙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다행히 벼랑 끝을 벗어났어요. 발밑으로 자잘한 돌이 굴러 까마득한 아래로 사라졌지요.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 미끄러지면 큰일 난다. 죄송해요. 엄마, 소윤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한윤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오. 밤이 되면 세 사람은 동굴에 몸을 숨겨 잠을 청했어요. 낮에는 인적 없는 길만 골라 걸었지요. 어느 밤 동굴 안에서 소윤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정말 누구예요? 한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건 궁에 들어가면 자연히 알게 될 게다. 지금은 무사히 도착하는 것만 생각하자. 소윤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으며 눈을 감았지요. 도망치는 나날이 이어질수록 소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저 멀리 수도 외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와지붕이 물결처럼 이어진 너머로 왕궁의 처마도 어렴풋이 보였지요. 소윤은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풍경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생 작은 초가집만 알던 아이에게는 다른 세상 같았어요. 저기가 궁이에요? 그래.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참 크네요. 저런 곳은 처음 봐요. 소윤의 눈이 잠시 반짝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슉. 화살 하나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와 곁에 나무에 박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 화살이 발치에 흙을 파고들었어요. 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지요. 매복이다. 몸을 숙이시오. 양옆 숲에서 검은 옷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바로 흑운 고개였습니다. 양옆이 벼랑으로 막힌 빠져나갈 데 없는 좁은 길목이었어요. 윤태강이 미리 준비해둔 함정이었지요. 한윤은 소윤과 연심을 제 등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뒤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라! 수십 명의 적이 좁은 길을 가로막았지요. 궁은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가장 위험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흑운 고개의 싸움은 지금까지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적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숲 곳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끝없이 쏟아졌지요. 한윤은 즉시 소윤과 연심을 등 뒤로 물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검과 검이 부딪는 소리가 좁은 고갯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윤을 따르던 호위병들도 필사적으로 맞섰어요. 칼날이 번뜩였지요. 비명이 터졌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어요. 허나 적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지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소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패였어요. 윤태강은 이미 보고를 받은 터였지요. 숨겨진 공주의 신분을 증명할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적 하나가 목청껏 외쳤어요. 금패를 찾아라! 그것만 없애면 아이가 공주라는 증거는 사라진다! 연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녀는 품 안의 금패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다. 7년을 목숨처럼 지켜온 물건이었어요. 빼앗기면 아이를 지킬 마지막 끈마저 끊기는 셈이었지요. 바로 그때 적 하나가 연심을 발견했어요. 저 여자다! 칼을 든 사내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연심은 몸을 돌려 금패를 제 가슴 안쪽으로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푹. 칼끝이 연심의 어깨를 파고들었지요. 엄마, 소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심은 쓰러지면서도 품을 놓지 않았어요. 그 손에는 여전히 금패가 쥐어져 있었지요. 사내가 칼을 뽑아 다시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퍽.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사내의 등에 박혔지요. 사내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한윤이 놀라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어요. 숲 능선을 따라 갑옷을 갖춘 병사들이 밀려들고 있었지요. 왕이 미리 보내둔 비밀 호위병들이었습니다. 한윤이 아이를 지키려 애쓰는 동안 임금은 만일에 대비해 정예를 흑운 고개로 보내두었던 것이에요. 왕명을 받들어 왔다. 반역도들을 잡아라.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포위하고 있던 적들이 도리어 에워싸이기 시작했지요. 당황한 사내들이 서로 등을 맞대며 물러섰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어요. 남은 자들은 무기를 버리고 산속으로 달아났지요. 한유는 달아나는 자들을 끝까지 쫓지 않았어요. 다친 연심과 겁에 질린 소윤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흑운 고개의 싸움은 왕의 편이 거두었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소윤이 울며 연심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연심이 힘겹게 눈을 떴어요. 괜찮다. 안 괜찮아요. 어깨에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소윤의 눈물이 연심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아이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엄마가 다치면 저는 어떡해요? 저 때문이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그런 말 말거라. 연심은 아픈 중에도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야. 너만 무사하면 되었다. 한윤이 급히 다가와 상처를 살폈어요. 베인 자리가 깊어 피가 멈추지 않았지요. 그는 제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단단히 동염했습니다. 어서 궁으로 드셔야 합니다. 어이를 부르겠습니다. 다행히 금패는 연심의 손안에서 무사했어요. 피로 물든 비단 조각도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숨겨진 공주의 존재를 증명할 물건이 모두 지켜진 것입니다. 병사들이 연심을 조심스레 들것에 옮겼어요. 소유는 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손을 꼭 붙잡았지요. 조금만 참아요. 엄마, 곧 좋은 의원이 봐줄 거예요. 그래. 우리 소윤이가 어느새 다 컸구나. 연심이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행은 고개를 넘어 수도로 향했어요. 날이 저물 무렴 저 멀리 궁궐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담장을 따라 늘어선 등불이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났지요. 소유는 들것 옆을 걸으며 그 불빛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안에 들어가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연심은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힘주어 쥐었어요. 흑운 고개의 싸움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유는 비밀 호위병들과 함께 소윤과 연심을 궁궐 안으로 데려왔어요. 소윤은 태어나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끝없이 이어지는 담장, 넓은 연못, 붉은 기둥과 화려한 전각. 모든 것이 낯설고 아득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궁궐이에요? 그래. 이제 다 왔단다. 소유는 저도 모르게 한윤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평생 작은 초가집에서 살던 아이에게 궁은 다른 세상이나 다름없었지요.
지나는 궁녀와 내관들이 힐끔힐끔 아이를 훔쳐보았습니다. 다들 공주와 똑같은 얼굴에 놀란 눈치였어요. 그 시각 왕 이도현과 중전 한서진은 직접 두 사람을 맞이하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심이 다친 몸으로 힘겹게 고개를 숙였어요. 전하, 임금은 얼른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요.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그 험한 산길을 아이를 업고 넘으셨다니. 이 윤회를 어찌 갚겠소. 소인은 그저 아이를 지켰을 뿐이옵니다. 연심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어요. 왕비의 시선은 처음부터 소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윤 역시 중전을 마주 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가 않았지요. 한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무서웠겠구나. 소윤은 무엇라 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숙였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마마마. 서연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부모가 낯선 아이를 맞이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공주의 걸음이 뚝 멈췄지요. 소윤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는 장터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공주가 먼저 입을 뗐지요. 너였구나. 장터에서 봤던. 소윤의 눈도 커졌습니다. 응? 공주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또 만났네. 정말 나랑 똑같이 생겼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응. 둘러선 어른들은 모두 숨을 죽였지요. 허나 정작 두 아이는 조금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러나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색함도 조금씩 생겨났지요. 공주는 평생 궁에서 자랐고 소유는 평생 저작거리에서 자랐으니까요. 먹는 법도 말하는 법도 사뭇 달랐습니다. 궁녀들이 과일을 내오자 공주는 자연스레 작은 은칼을 집어들었어요. 허나 소유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손만 만지작거렸지요. 공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안 먹어? 이런 건 처음 봐서. 공주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과일을 직접 잘라 건넸어요. 이렇게 먹는 거야. 어렵지 않아. 소유는 조심스레 한 조각을 받아들었지요. 고마워.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로 인사를 해. 공주가 까르르 웃자 소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지요. 더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릇마저 똑같았어요. 생각에 잠기면 왼쪽 머리카락을 베베 꼬는 버릇, 긴장하면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잠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는 버릇. 하나같이 어쩌면 그리 닮았는지 곁에서 보던 궁녀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궁녀 하나가 두 아이에게 물었지요.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옵니까?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꿀을 넣은 밤죽. 그런데 소윤도 동시에 똑같이 말했어요. 꿀 넣은 밤죽. 두 아이가 서로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너도? 두 아이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켜보던 어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과 중전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요. 허나 마음속 확신만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주가 소윤에게 나직이 물었어요. 내일도 나랑 같이 놀래? 소윤이 배시시 웃었지요. 응, 정말 좋아. 그럼 내일은 궁 안 연못도 보여줄게. 잉어가 정말 얼마나 큰지 몰라. 두 아이는 그렇게 처음으로 나란히 마주 앉아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두 아이를 나란히 비추고 있었어요. 궁 안에서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왕 이도현이 한윤을 불러 말했어요.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 예, 전하. 내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왕으로서 나는 증거를 보아야 한다. 반드시 밝혀내겠사옵니다. 한유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지요. 궁에 보관된 수많은 기록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출산 기록, 그 무렵 궁녀 명단, 산파 명부, 창고 장부까지. 허나 살필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어요. 여러 기록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지요. 찢겨 나간 자국이 남은 문서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 밤 궁을 드나든 사람들의 명단은 아예 한 장이 통째로 뜯겨 나가 있었어요. 한윤이 서책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기록을 없앴사옵니다. 이도현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요. 윤태강의 지시일 가능성이 높다. 소신도 그리 여기옵니다. 그래도 남은 흔적을 끝까지 찾아라. 며칠 뒤 한유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7년 전 중전에 출산을 도왔던 산파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모두 죽거나 사라진 줄 알았던 인물이었지요. 정노파라 불리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였습니다.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 그녀를 모셔오게 했어요. 며칠 후 정노파가 궁으로 들어왔지요. 그녀는 왕과 중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이도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죄를 따지기 전에 사실부터 말하라. 정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중전마마께서는 분명 쌍둥이를 낳으셨사옵니다. 방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노파가 말을 이었지요. 첫째도 여자아이였고 둘째도 여자아이였사옵니다. 소인이 두 아이를 모두 제 손으로 받았사옵니다. 한윤이 품에서 금패를 꺼내 보였어요. 이 물건을 본 적이 있느냐? 정노파는 금패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지요. 바로 그 금패이옵니다. 틀림없느냐? 예, 두 공주님을 구분하려 만든 것이옵니다. 이번에는 피로 물든 비단 조각이 나왔습니다. 정노파는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실에서만 쓰는 강보이옵니다. 틀림이 없사옵니다. 이어 정노파는 7년 전 그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왕실, 혈통을 노리는 자가 있다는 말이 궁 안에 돌았사옵니다. 전하와 중전마마께서는 두 아이를 모두 지키고자 하셨사옵니다. 그리하여 한 아이를 은밀히 궁 밖으로 내보내기로 하셨지요. 그 아이가 바로 둘째 공주님이셨사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소인은 죄스러워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사옵니다. 한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도 그대는 기억하는가? 정노파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첫째 공주님의 이름은 이서연이옵니다. 그리고 둘째 공주님의 이름은 이하윤이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지요. 여태 소윤이라 불리던 아이가 가만히 숨을 삼켰습니다. 이하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허나 어쩐 일인지 조금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정노파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본래 공주님의 이름이옵니다. 한서진의 두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아이에게 다가갔지요. 하윤아. 한 걸음 앞에서 중전은 차마 아이를 껴안지 못하고 손만 떨었습니다. 7년을 그리던 얼굴이 눈앞에 있는데도 혹여 놀랄까 두려웠던 것이에요. 많이 컸구나. 이렇게 자랐구나. 이도현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지요. 정말 살아있었구나, 하윤아. 소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제게 새 이름이 생긴 듯 했지만 그 이름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지요. 아이는 저를 바라보는 중전에 젖은 눈을 가만히 마주 보았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앞에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날 왕과 중전은 마침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소윤이 바로 7년 전 잃어버린 둘째 공주 이하윤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같은 시각
윤태강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궁 안의 첩자가 은밀히 그를 찾아왔어요. 대감, 말해라. 전하께서 거의 확신하신 듯하옵니다. 윤태강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지요. 증거는? 산파까지 찾아냈사옵니다. 첩자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게다가 둘째 공주의 이름까지 밝혀졌사옵니다. 윤태강은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그 아이가 정식으로 공주가 되는 날, 나는 반역의 죄인이 된다. 어찌하오리까, 대감? 마지막 기회다. 예, 연애 날 끝낸다. 아이가 공주로 서기 전에 없애야 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첩자는 온 길 그대로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며칠 뒤 궁에서는 조촐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잃어버린 공주가 돌아온 것을 조용히 기리는 자리였어요. 하윤도 처음으로 그 자리에 나오게 되었지요. 허나 아직은 다들 습관처럼 소윤이라 불렀습니다. 낯선 비단옷이 어색해 하윤은 자꾸만 소매자락을 매만졌어요. 서연 공주는 그런 하윤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았지요. 많이 떨려? 응, 조금. 이런 옷도 처음이고 사람도 너무 많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서연이 하윤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윽고 연회가 시작되었어요. 음식과 차가 차례로 상 위에 올랐지요. 바로 그때 서연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궁녀 하나가 하윤의 찻잔에만 몰래 무언가를 넣고 있었어요. 하얀 가루가 찬물 속으로 스르르 풀어졌지요. 궁녀는 연신 주위를 살피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잔은 두고 오직 하윤의 잔에만 손을 대는 것이 분명했어요.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지요. 서연은 그 손끝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요. 서연이 하윤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소윤아, 우리 자리 바꾸자. 갑자기 왜? 그냥 한번 바꿔보자. 응. 하윤은 영문도 모른 채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자 가루가 든 찻잔이 서연 앞으로 놓이게 되었지요. 궁녀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허나 서연은 그 찻잔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윤에게 다시 속삭였지요. 저 차는 절대 마시면 안 돼. 예.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잠시 뒤 서연은 일부러 소매자락을 크게 휘저었습니다. 쨍그랑 찻잔이 상 아래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차가 바닥으로 주르르 흘렀지요. 마침 곁을 지나던 궁궐 고양이가 그 물을 활짝 핥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가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어요. 가느다란 다리가 축 늘어졌지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독이다.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짓을. 왕 이도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윤이 재빨리 그 궁녀를 붙잡았어요. 궁녀는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누구의 짓이냐? 바른 대로 고하라. 궁녀는 처음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허나 서슬퍼런 추궁 앞에서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누가 시켰느냐? 궁녀는 한참을 흐느끼다 끝내 무너졌지요. 윤태강 대감이옵니다. 윤태강의 이름이 궁 안 첩자의 존재가 그리고 암살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연회장에 무거운 술렁임이 번졌어요. 이도현의 얼굴이 노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지요. 하윤은 놀란 얼굴로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언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궁녀 손이 자꾸 떨리는 게 이상했거든. 서연이 빙그레 웃었어요. 장터에선 네가 나를 먼저 알아봤잖아. 이번엔 내가 널 지킨 거야. 처음 마주쳤을 땐 그저 신기하기만 한 낯선 아이였지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자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유는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지요. 두 아이는 소란한 연회장 한가운데에서 서로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깥의 소동도 그 순간만은 두 사람에게 닿지 못했어요. 독살 사건이 밝혀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붙잡힌 궁녀는 아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누가 독을 건넸는지, 누가 자신을 매수했는지, 누가 둘째 공주를 해치라 명했는지. 소희는 늙은 어미의 약값 때문에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허나 그 자백 하나하나가 무거운 증거가 되었지요. 모든 화살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윤태강이었어요. 이도현은 지체 없이 명을 내렸지요. 윤태강을 당장 잡아들여라. 7년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힐 것이다. 어전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윤태강 역시 이미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는 서둘러 저택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장부와 문서가 감춰져 있었지요. 관리들을 매수한 기록, 왕실을 상대로 오래 꾸며온 음모, 불법으로 긁어모은 재산, 그리고 반역을 도모한 서찰까지. 윤태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들이 왕의 손에 들어가면 나는 끝이다. 그는 손수 등불을 기울여 문서 더미에 불씨를 던졌어요. 마른 종이가 순식간에 타올랐지요. 불길이 벽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지하 창고를 가득 메웠어요. 허나 왕고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지요. 대문이 부서지고 병사들이 물밀듯 들이닥쳤어요. 윤태강은 어디 있느냐?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병사들이 불붙은 창고로 뛰어들어 타오르는 문서를 끌어냈지요. 윤태강은 미처 태우지 못한 문서 몇을 버려둔 채 몸을 피했습니다. 측근 몇 사람만을 데리고 뒷담을 넘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남쪽의 험한 산악지대였어요. 한유는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추격에 나섰지요. 놈은 반드시 산을 넘어 달아나려 할 것이다. 길목을 막아라. 나루터와 고갯길을 모두 지켜라. 새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추격은 며칠 동안 이어졌어요. 윤태강은 좁은 산길과 깊은 계곡을 이용해 몸을 숨겼어요. 낮에는 바위 틈에 엎드리고 밤에만 움직였지요. 허나 포위망은 조금씩 좁혀들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함께하던 측근들도 하나둘 붙잡혔어요. 한때 수백을 부리던 자의 곁에 이제 몇 사람만 남아 있었지요. 마침내 윤태강은 버려진 폐광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어둡고 축축한 굴 아니었지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이따금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군이 폐광 입구를 완전히 에워쌌어요.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환히 밝혔지요. 윤태강, 한윤이 앞으로 나섰지요. 이제 그만 나오시오. 갈 곳은 어디에도 없소. 순순히 오라를 받으시오. 굴 안에서 윤태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 백성을 굶기고 어린아이를 죽이려 한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오? 윤태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윤이 한 걸음 더 나아갔지요. 7년 전 강물에 던져진 아이가 살아 돌아왔소. 하늘도 대감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오. 윤태강은 마지막까지 칼을 들고 버텼습니다. 병사 몇이 다가서자 사납게 칼을 휘둘렀어요. 허나 여러 자루의 창이 사방에서 그를 에워쌌지요. 물러설 곳도 달아날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윤태강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챙그랑 쇳소리가 굴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토록 높던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지요. 끝났다. 병사들이 곧바로 그를 결박했습니다. 윤태강은 쇠사슬에 묶인 채 굴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7년 동안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던 자가 이제 죄인의 몸이 되었어요.
한때 온 조정을 떨게 하던 위세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지요. 그는 압송 수레에 실려 수도로 향했지요. 수레가 지나는 길목마다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웅성거렸습니다. 저자가 공주님을 죽이려 한 자란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한유는 그 뒤를 말없이 따랐어요. 품 속에는 불길 속에서 건져낸 문서 몇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지요. 그것이 곧 재판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낼 열쇠가 될 참이었습니다. 며칠 뒤 큰 광장에서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이윽고 윤태강과 그 공범들이 오라에 묶인 채 끌려 나왔지요. 한때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대감의 초라한 모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영의정 대감이라지. 이제 죄인 신세가 되었구먼. 왕 이도현이 직접 재판을 주관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른 임금의 얼굴은 서리빨처럼 엄했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7년간 감춰졌던 죄를 낱낱이 가릴 것이다. 한윤이 앞으로 나와 증거를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붙잡힌 궁녀의 자백, 불에 타다 남은 장부, 관리들을 매수한 기록, 그리고 산파 정노파의 증언까지. 증거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광장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어요. 정노파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나섰지요. 소인이 7년 전 중전마마의 쌍둥이 공주님을 두 손으로 받았사옵니다. 헌데 윤태강 대감이 그중 한 분을 없애려 하였사옵니다. 그날 밤의 불도 사라진 산파들도 모두 그자의 소행이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놀란 탄식이 터져 나왔지요. 이어 연심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7년의 세월을 담담히 털어놓았어요. 비 오던 밤 아기를 건네받은 일, 정체를 숨기고 아이를 키운 나날, 그리고 쫓기며 겪은 일들을요. 저는 그저 갓난아기를 살려달라는 부탁 하나로 이 아이를 품에 안았사옵니다. 이름도 소윤이라 지어 제 친딸처럼 키웠사옵니다. 연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요. 산속을 헤매고 강을 건너고 그 군고개에서 칼을 맞으면서도 저 아이를 지켰사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잃어버린 공주님이시옵니다. 말을 마친 연심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아직 아물지 않은 어깨의 상처가 그 말이 참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 모습에 광장의 백성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어린 공주님을 죽이려 했다고? 왕실을 통째로 뒤엎으려 한 게로구나. 천하에 저런 역적이 또 있을까? 한 노인은 지팡이를 부르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런 자를 그냥 두어서는 아니 돼요. 분노한 백성들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지요. 한윤이 마지막으로 불에 그을린 문서를 높이 들어 보였지요. 윤태강은 숨겨진 공주님을 없애려 수차례 자객을 보냈사옵니다. 또한 왕실의 재물을 빼돌리고 왕권을 노린 음모를 꾸몄사옵니다. 증거는 넘치도록 분명했습니다. 왕이 윤태강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할 말이 있느냐? 윤태강은 입을 열지 못했지요. 그토록 거만하던 자가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이도현이 무거운 목소리로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윤태강과 그 주요 공범들은 국법에 따라 엄중히 벌할 것이다. 또한 빼돌린 재물은 남김없이 거두어 굶주린 백성에게 돌려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없도록 할 것이다. 판결이 떨어지자 광장에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지요. 백성들은 저마다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왕은 이어서 연심을 앞으로 불렀어요. 연심. 예, 전하. 연심이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지요. 그대는 목숨을 걸고 공주를 지켜낸 은인이다. 왕실은 그 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그대에게 넉넉한 집과 논밭을 내릴 것이니 부디 편히 지내라. 연심은 그 말에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년의 고생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떨구었지요.
숨죽여 아이를 키우던 밤들, 낯선 발자국에 놀라 도망치던 날들이 스쳐갔습니다. 이제는 더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도리어 믿기지 않았어요. 광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가 쏟아졌지요. 멀리 서 있던 하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하윤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연심의 품에 와락 안겼지요. 두 사람은 광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켜보던 백성들의 눈시울도 하나둘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마침내 죄인이 아닌 은인으로 불리는 순간이었지요. 한 달 뒤였습니다. 궁궐에서는 성대한 의식이 열렸어요. 오늘은 오래도록 숨겨졌던 둘째 공주 이하윤의 신분을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되찾는 날이었지요. 하윤은 곱디고 온 공주 복장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허나 여전히 얼굴에는 긴장이 어려 있었어요. 곁에 선 서연이 나직이 웃었지요. 왜 그렇게 떨고 있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서연이 하윤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이윽고 일식이 시작되었어요. 궁궐 마당에는 신하와 백성이 가득 모여 있었지요. 왕 이도현이 그 앞으로 천천히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잃었던 왕씨의 딸을 다시 맞이한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궁궐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임금이 하윤을 곁으로 불렀어요. 오늘부로 이하윤의 신분을 회복한다. 그리고 왕씨의 둘째 공주로 정식으로 인정한다. 마당에 모인 이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예를 올렸어요. 둘째 공주마마의 환궁을 감축드리옵니다. 그 말에 중전 한서진은 끝내 눈물을 흘렸지요. 7년을 그리던 딸을 마침내 온전히 되찾은 것이에요. 왕비는 하윤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으마. 하윤은 그 손의 온기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의식이 끝난 뒤 왕은 연심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대는 공주를 지켜낸 이 나라의 은인이다. 전하, 소인은 그저 아이를 키웠을 뿐이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가장 큰 공이다. 자기와 집을 내릴 것이니 받으라. 연심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 곁에서 하윤이 어머니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이었지요. 하윤이 조용히 연심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연심이 잔잔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공주님이라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하윤은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니는 평생 제 어머니예요. 연심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구나. 그리 말해주어서. 잠시 방 안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윤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저는 하윤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소윤이라는 이름도 좋아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니까요. 연심의 두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며시 끌어안았어요. 이 늙은이가 무슨 복이 있어. 너 같은 딸을 두었을까? 마침 문 밖을 지나던 서연이 그 말을 듣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둘 다 쓰면 되잖아. 응. 공식적으로는 이하윤 공주,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소윤.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윤도 환하게 웃었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며칠 뒤부터 서연과 하윤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글을 배우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렸어요. 넓은 정원을 손잡고 뛰어다니기도 했지요. 처음엔 궁의 법도가 서툴던 하윤도 서연이 하나하나 일러주니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궁녀들은 똑 닮은 두 공주가 어딜 가나 붙어 다니는 모습에 흐뭇이 웃었어요. 어느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어요. 두 자매가 정원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붉은 햇살이 두 아이의 닮은 얼굴을 똑같이 물들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예전에는 이 넓은 궁에 나 혼자였는데, 하윤이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는 아니네. 서연이 손을 내밀었지요.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어. 하윤도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응, 언제까지나 함께야. 두 아이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어요. 멀리서 이도현과 한서진이 그 모습을 흐뭇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연심도 그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7년의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딸은 이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이서연과 이하윤 두 자매는 서로의 곁을 지키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